어머니의 지갑, 아들의 청구서, 아들 준호의 집에서 겨우 숨막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이숙자 67세는 며느리 미연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은 고속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숙자의 지친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손주 민준이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찾아간 길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의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연락 한 통 없다가도 돈이 필요하거나 손이 필요할 때만 불쑥 연락이 오는 아들 내외의 패턴은 이제 이숙자의 삶을 지배하는 차가운 기약골이었습니다. 어머니, 터미널까지 태워드리는 김에 주차비랑 기름값 정도는 주셔야죠. 차 안에 묵직한 정적을 가른 며느리 미연의 말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습관적인 일처리라도 하는 듯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숙자의 귀가 얼어붙는 듯했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몸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하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지만 미연은 오로지 앞만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 단호해 보였습니다. 숙자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오직 손주 민준이의 작은 애교 섞인 부탁 하나에 밤잠 설치며 새벽 시장을 누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 갈비찜 재료를 새벽 시장에서부터 공수해 왔고 요즘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못 먹는다던 샤인머스켓도 흠집 하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아침부터 땀 흘려 준비한 이 모든 정성과 헌신이 고작 기름값 몇 푼으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자식의 삶에 따스한 온기를 더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대가 지불이 필요한 서비스로 취급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성애의 탑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숙자는 천천히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 지갑은 20해 전 남편이 처음 연금을 타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평소 현금을 잘 쓰지 않고 연금만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녀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20,000원은 내일 아침 버스를 타고 병원 약국에 갈 왕복 차비이자 일주일치 생활비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20,000원을 꺼내기 위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내는 순간 자신이 공식적으로 돈으로 거래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되겠니? 힘겹게 건넨 목소리에는 억눌린 서러움과 함께 절망적인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떨림을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무표정하게 지폐를 받아 대시보드 서랍에 툭 넣었습니다. 아무런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된 운임을 받는 택시 기사가 거스름돈이 없으니 정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도 사무적인 거래였습니다. 이숙자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묵직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차가 익숙한 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미연의 건조한 인사를 들으며 차에서 내린 숙자는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은 이미 왈칵 쏟아져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허리 휘어지게 일하며 희생하고 살았는데 내 정성이 고작 2만 원의 대가라니. 대체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그녀는 길바닥에서 홀로 서서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아닌 지갑으로만 존재한다는 서늘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 슬픔은 그녀의 굳은 폐부마저 짓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손주 민준이의 할머니 갈비찜 먹고 싶어요라는 애교 섞인 전화. 한 통이 숙자를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아들 부부는 영원히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헤치며 두 정거장 떨어진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단골 정육점에 가서 우리 민준이가 먹을 거니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신신당부하며 가장 신선하고 기름기 적은 갈비살을 골랐습니다. 밤새 핏물을 빼고 갖은 한약재와 간장, 설탕을 적절히 배합하여 숙성시키느라 허리가 뻐근했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세월의 땀과 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묵직한 장바구니에 어깨가 짓눌려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그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관심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마침 잘 오셨어요. 내일 민준이 친구들 데리고 집에서 파티를 하거든요. 음식을 좀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으니 잡채랑 전 같은 거 좀 같이 해주시면 금방 하죠. 다른 건 제가 다 할 건데 어머님 손맛이 필요한 게 있어요. 숙자는 자신이 정성껏 가져온 갈비찜 재료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의 파티용 음식 준비를 위한 또 다른 묵음 노동을 요구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손주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표정을 관리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손주 친구들 파티니 내가 도와야지. 이것도 사랑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와 고통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하는 몫이라고 체념했습니다. 얼마 후 방에서 나온 아들 준호는 거실에서 최신형 텀블러를 들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가져온 갈비 재료를 보더니 그는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또 이런 거 사오셨네. 요즘 누가 갈비찜 그렇게 힘들게 직접 해 먹어? 구식이잖아. 애들은 솔직히 이런 것보다 태블릿 같은 걸 새로 사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해. 시대가 어느 땐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감사는커녕 구시대적인 행위에 대한 짜증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수십 년 세월이 담긴 사랑의 언어가 구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매장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갈비찜을 무시하고 손주 민준이의 온라인 학습과 게임을 핑계로 새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특정 브랜드의 최고 사양 모델을 언급하며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거리낌 없이 숙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디 쌈짓돈 모아둔 거 없지?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 지금 투자금이 묶여서 현금이 없잖아. 이럴 때 손주한테 한턱 좀 싸줘. 번거로우니까 현금 말고 계좌로 바로 보내주면 더 편해. 엄마가 직접 뭘 사려고 하면 또 구식 사올까봐 불안해. 숙자는 무거운 장바구니 끈을 꽉 붙잡은 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요구는 늘 그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셋집 보증금의 절반, 손주 태어났을 때 최고급 조리원 비용, 아들 부부가 이사할 때마다 요구했던 목돈들, 급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수없이 뜯겨나갔던 쌈짓돈들. 그때마다 아들은 엄마밖에 없다며 애원했지만 결국 자신은 이들에게 돈을 퍼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사랑이 구식으로 치부되고 오직 현금만이 현대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중 대신 오직 어머니의 지갑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숙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잡채와 전,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갈비찜까지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향에 숙자는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이 따뜻한 음식들이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녹여주길 바라면서 식탁에 정갈이 차려냈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만들어진 잔치상,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자 기대했던 손주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학원 갈 시간이에요. 지금 안 나가면 학원차를 놓쳐요.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고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건 양이 많으니까 내일 저녁에 먹을게요. 저희는 간단히 샌드위치 먹이려고요. 결국 손주는 숙자가 새벽부터 땀 흘려 준비한 음식을 한 숟갈도 맛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한 채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것은 텅 빈 운동화 자리뿐이었습니다. 숙자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성껏 끓인 갈비찜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손주는 부재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만든 음식을 기계적으로 먹어치울 뿐 어머니의 노고나 정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식탁에 앉은 자신이 마치 초라하고 눈치 보이는 손님 혹은 음식만 만들고 떠나야 하는 식당 아주머니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식탁에는 음식들의 따뜻한 김만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귀찮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설거지를 끝내더니 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터미널까지 태워드릴게요. 차 안 막히려면 지금쯤 바로 움직이셔야 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지나면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그만 가라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미련이 남아 자꾸만 시계를 보았지만 아들 준호는 이미 바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머니의 슬픔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짧았고 그만큼 슬픔은 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으로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초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 며느리는 숙자를 대형마트로 데려가 자연스럽게 카트를 맡겼습니다. 숙자는 묵묵히 무거운 카트를 밀며 며느리가 담는 온갖 비싼 생필품과 파티용품, 아이의 비싼 학용품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트에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며느리의 카트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낡은 지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2만 원이 이 엄청난 소비 속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미연은 마치 숙자가 옆에 없다는 듯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투덜거렸습니다. 자기야, 주차비만 10,000원이 넘게 나왔어.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기름값도 요즘 장난 아니지.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아주. 빨리 집에 가서 투자 계좌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숙자에게 다시 차에 오르자마자 처음과 똑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더 강하고 요구적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주차비랑 기름값 정도는 조금 보태주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요즘 지출이 많아서요. 어머니도 어차피 대중교통 타시려면 그 정도는 드셔야 하잖아요. 숙자는 지갑을 열어 마지막 남은 현금을 건네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모아 아들의 전셋집 자금, 손주 조리원 비용, 이사 비용까지 당연한 듯 보태주었지만 아들 부부에게 자신은 언제나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이자 이제는 2만 원짜리 운임까지 계산해야 하는 귀찮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정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청구서였습니다. 그녀는 굳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은 채 차가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숙자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내민 태블릿 청구서, 며느리가 요구한 기름값 청구서, 그리고 자신의 정성을 거부당한 상실감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자의 낡은 지갑은 텅 비었고 그녀의 마음도 텅 빈 채 깊은 밤길을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긴 여정의 끝에서 문득 자신이 평생 가족에게 붙들려 살아온 노예가 아닌가 하는 섬뜩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밤 숙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기대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의 굳은 의지이자 비로소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